프랑스 식민 당국의 농간으로 여러 종교가 뒤엉킨 채 독립해버린 레바논. 종파 간의 권력 불균형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며 레바논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 가장 소외받았던 것은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는 독립 이후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레바논 내 최대 종파가 됐으나 권력 서열이나 실제 생활 수준에서는 현저히 뒤떨어진 내다 버린 자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르단에서 도망쳐 들어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무장 게릴라들이 레바논 남부의 시아파 거주 지역에 자리를 틀고 앉아버리고는 제 땅인 것 마냥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마론파 기독교도들이 주도하던 레바논 정부는 이 사태를 그냥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바논 남부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점령지가 됐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지대에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의한 테러와 학살, 그리고 이에 맞선 이스라엘의 공습과 폭격이 끊이질 않았어요. 결국 남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남부에 살던 레바논 시아파들인 상황이었죠. 결국 레바논 시아파들은 무사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뭉쳐 피억압자들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무능한 레바논 정부가 우리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총을 들고 일어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한편 레바논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마론파 기독교도들도 슬슬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론파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정치적인 기득권과는 별개로 점점 더 소수자가 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얘네들 사실상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도 베이루트에서까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는 형국이었어요. 하지만 레바논 정부와 중앙군은 이들을 제압할 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막을 힘은 더더욱 없었다는 거. 마론파들도 더 이상 이 현실을 좌시할 수 없죠. 그렇게 전면에 선 것이 바로 카타이브 당이었습니다. 카타이브 당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었던 1936년에 탄생한 마론파 계열 정당으로 파시즘과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마론파를 페니키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레바논의 유일한 적통으로 규정하는 극우 세력이었죠. 카타이브 당은 1961년 레바논 내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카타이브 규제군이라고 불리는 민병대를 창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는 이 민병대 조직을 이용해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에서 자경 활동을 벌이는 한편 미국과 소련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무기를 수입하며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이어지던 1975년 4월 베이루트 남부의 마론파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가던 카타이브 당원들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기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눈만의 사건. 이 충돌로 27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바논 내전이 시작됐죠. 다른 종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립이 격화되며 레바논 각지에서 충돌이 발생.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각 종파별로 민병대가 조직되어 각자 도생에 나섰어요. 시아파 무슬림들도 본격적으로 아말이라는 이름의 민병대를 창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움에 돌입했습니다만 국가급 무장단체였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서방제 무기로 무장한 카타이브 당에 비하면 그 세력이 미미하여 내전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다 할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지요. 한편 내전은 점점 더 확대되어 레바논 전역이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던 베이루트에는 곳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검문소가 설치됐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중심으로 한 서베이루트와 마론파를 중심으로 한 동베이루트로 나눠졌어요. 관광객들을 위해 지어졌던 호텔들도 각 종파별 민병대에게 장악되어 요새가 됐습니다. 건물들에 숨어있는 저격수들 때문에 민간인들도 정상적인 생업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죠. 이미 이 단계에서 레바논 중앙군은 종파별로 찢어져 각각 자기네 종파 민병대에 합류해버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시리아는 레바논과 한 묶음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로 문화적으로도 레바논과 가까운 데다 수니파 아랍인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가 집권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해 적대
국제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1976년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미략을 맺고 북부 베카 계곡을 통해 군대를 들여보냅니다. 그래봤자 다 민병대들인데 시리아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내전도 곧 종식될 듯 보였죠. 근데 이걸 막상 마론파 민병대들이 반대를 하네. 카타이브 당이 정부군의 등을 돌리고 여타 마론파 민병대들을 규합해 반시리아 연합체를 형성, 시리아군과 전투를 벌이며 반대편인 이스라엘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시리아군을 도발해서 마론파 거주지인 동베이루트를 공격하게 만들며 이스라엘군이 직접 개입할 명분을 마련하는 데 성공해요. 그렇게 1978년 이번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협정 위반을 걸고 넘어지면서 특수부대와 공군력을 동원해 즉시 입계, 레바논 남부를 점령합니다. 양국 간의 비밀 협정은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레바논 내전은 국제전으로 확대돼 버렸죠. 그렇게 민병대 세력들은 친시리아와 친이스라엘로 진영이 갈려 싸우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직접 공격을 자제하며 간을 보고 있던 시리아와 이스라엘도 1982년 전차 부대와 공군을 동원한 본격적인 충돌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중동 전쟁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이스라엘군이 승리,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정전 협정을 맺고 1982년 6월을 기점으로 휴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적수가 없어진 이스라엘군은 수도 베이루트를 포위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2달에 걸쳐 필사적인 버티기에 돌입했으나 결국 지지 1982년 8월 유엔 평화유지군의 호위를 받으며 레바논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세를 몰아 내전을 끝내고 레바논을 완전한 친이스라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카타이브 당의 수장이었던 바시르 제마예를 지원해 레바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일 리가 없죠. 시리아의 공작으로 제마예리 암살을 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과 카타이브 당은 이 사건을 팔레스타인 잔당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 있던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등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잠잠해지는가 싶던 레바논 무슬림들의 민심과 국제 여론에 불을 붙여버렸죠. 결국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베이루트에서 철수해 남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군이 들어와 베이루트와 주변 지역의 치안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내전의 끝은 다시 요원해져 버린 뒤였어요. 한편 시아파 민병대인 아말은 남부에서 싸움을 지속하며 이스라엘에 협력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싸우는 듯 친이스라엘적 성향을 보여왔으나 이스라엘군의 주둔이 장기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점점 반이스라엘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껏 도와줬더니 집에도 안 가.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애초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멋대로 들어와 자기네 땅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게 싫었던 건데 이제 와서 보니 이스라엘군 하는 짓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마침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하던 1978년 레바논 시아파의 구심점이었던 무사 알사드르가 국제사회의 관심과 내전 종식을 촉구하기 위해 리비아를 방문했다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마를 비롯한 시아파 조직들 사이에 결집력마저 지리멸렬해져 있었죠.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판하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이란이었습니다. 레바논 내전이 한창이던 1979년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호메이니가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근본주의 신정체제를 수립하면서 기존 팔라비 왕조 때와는 180도 달라진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로 변신, 전 세계의 시아파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슬람 공화 정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혁명을 수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시아파들은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혁명 대상 1순위였습니다. 이란이 체급에서나 군사력에서나 중동에서는 한따까리 하는 나라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란이 손을 내밀어준다면 레바논 시아파들은 든든한 뒷배를 확보하고 전력을 강화, 무장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란은 그렇게 증오하는 이스라엘의 코앞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1982년 8월 호메이니는 이란 혁명수비대 1,500여 명을 레바논 베카 계곡으로 파견
발전합니다. 시리아를 통해 들어온 이란 혁명 수비대는 베카 계곡 일대를 요새화하고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들여와서 시아파 민병대들을 훈련시켰어요. 활용 점정으로 이란 신정 정권의 수장 호메이니가 직접 그 이름을 지어 하사하니 그것이 바로 아랍어로 신의 정당을 의미하는 헤즈볼라였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티레에 있던 이스라엘군 본부에 자폭 공격을 감행하면서 화려하게 등장. 이듬해인 1983년에는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건물에 자폭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탄생하자마자 단숨에 레바논 내전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그 이름을 각인시켰죠. 이에 그치지 않고 헤즈볼라는 같은 해 10월 베이루트의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와 있던 미국과 프랑스군 기지에 연이은 자폭 테러를 감행해 각각 241명, 58명이라는 초유의 사상자를 내며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군이 테러 단체와 싸워서 이 정도 규모의 사상자를 낸 것은 이것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직후 미국마저 두 손 들고 레바논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1985년 헤즈볼라는 선언문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과 목표를 천명하며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 제국주의자 세력을 분쇄한다. 모든 이슬람 세계에 이란과 같은 형태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도입한다. 라는 것이 이 당시 헤즈볼라가 내세운 자신들의 강령이었죠. 그러던 1989년 마침내 홍해에 면한 도시 타이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내전의 종식을 위한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대다수의 종파와 민병대 세력이 이에 동의하면서 레바논 국회의석을 기독교와 이슬람에게 동수로 배분하고 마론파 당연직인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 수니파 당연직인 총리의 권한은 강화하는 것으로 협의됐어요. 시아파 당연직인 국회의장의 임기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서 기존보다 힘을 더 쓸 수 있게 바뀌었고요. 또한 당연하지만 타이프 협정에 의하면 레바논 내 모든 민병대들이 무장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민병대들은 이에 동의해서 1991년까지 점진적으로 무장 해제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은 한 집단이 있었으니 그것이 헤즈볼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친생 레바논 정부도 이를 막을 명분이나 능력이 없어서 순순히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다만 이쯤부터는 헤즈볼라도 무장투쟁 노선만을 지속하기는 힘들었습니다. 1990년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됐고 마침 내전 종결 직전인 1989년 이란 혁명의 주인공이자 시아파의 대부였던 호메이니도 사망했거든요. 1992년 이스라엘에 의해 기존 헤즈볼라 사무총장이었던 아바스 무사위가 암살당한 뒤 그 후임자 자리를 이어받은 하산 나스랄라는 이런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장투쟁도 좋지만 레바논 정치 자체를 바꿔보자. 15년간의 내전 기간 동안 결성되었던 수많은 민병 조직들은 내전 종결 이후 각 종파를 대변하는 정당 조직으로 변모했는데요. 헤즈볼라도 비록 무장은 해제하지 않았지만 제도권 정치에 직접 참여해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헤즈볼라는 1992년 참여한 첫 총선에서 시아파에 할당된 27석 중 8석을 차지하며 레바논 야권의 당당한 일원으로 데뷔. 이후로도 꾸준히 의석을 확보해서 연립 정권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레바논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극하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군이 남아있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장투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년대 내내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간의 교전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에 1993년과 1996년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토벌 작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헤즈볼라의 뿌리를 뽑지 못했죠. 심지어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 대신 이스라엘군에 의한 전쟁 피해를 직접 보상, 가옥과 도로를 수리하는 등 대민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도만 더욱 높여주는 꼴이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2000년 헤즈볼라의 지지를 치고 마침내 레바논에서 철수합니다. 이에 헤즈볼라는 이슬람 세계, 특히나 이란을 포함한 전 세계 시아파의 기수로 등극하게 되지요. 그러나 양측의 충돌은 멈추지 않아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서는 2000년대에도 끊임없는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에는 헤즈볼라의 선빵으로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작전을 실행하며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헤즈볼라의 게릴라 전술에 된통당하고 후퇴. 마침내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군보다 싸움을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이 됐어요. 그러나 중동 최강국인 이스라엘과 장기적으로 대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도 이제는 남의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해서 다른 종교 구역이 아닌 헤즈볼라의 기반이 되는 시아파 구역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듯 오로지 헤즈볼라만 조지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거든요. 이러다간 레바논 내 시아파의 피해만 누적되는 상황,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에 헤즈볼라는 점점 더 순한 맛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국제적인 지하드 조직이라기보다는 레바논 시아파들을 겨냥한 내수용 민병대로 시작했던 만큼 싸우는 건 이스라엘과 미국 정도로 딱 한정하고 나머지 역량은 전부 레바논 내부 문제에 몰빵하기로 한 거죠. 이 때문에 헤즈볼라는 우리가 중동의 무장단체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독특한 입지와 이미지를 가진 희한한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이미 1997년부터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반면 아랍 연맹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은 2016년까지 테러 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엔조차 테러 단체 지정을 보류하고 있을 정도예요. 일단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우리 편 하겠다 하면 어지간해선 다 연합하면서 실리적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마론파 기독교도들과도 손을 잡을 정도라서 레바논 내의 다른 종파들에게도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또한 옆 동네 무장단체들이 죄다 극단주의,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얘들은 미디어에 대한 검열도 빡세지 않고 여성의 사회활동에도 관대한 편인데요. 이름부터가 신의 정당이고 공식 강령도 이슬람 혁명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레바논 국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라 사실상 레바논이 잘 살고 시아파들이 잘 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방송국, 병원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의 세금에 준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이걸로 인프라 투자도 하고 학교 지어서 애들 교육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뭐 탈레반처럼 꾸란 암송하고 그런 종교 학교가 아니라 기술 가르치고 글 가르치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학교예요. 군인들 대우도 남달라서 뭐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된다느니 하면서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IS 같은 꼴통들이랑은 다르게 이스라엘과의 전투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 마냥 예우해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들을 나서서 복구하기도 하는 듯 레바논 시아파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주는 사실상의 또 다른 정부나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있죠. 이처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전기의 무장단체로서 탄생했지만 지금은 어찌저찌 레바논의 주요 정당 중 하나로 동시에 별도의 군사력을 가진 채 레바논 남부를 통치하는 일종의 군벌 같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한다는 그 아이덴티티가 워낙 확고해서 초창기부터 꾸준히 장투해온 이란을 비롯해 시리아, 러시아 등 반서방 코인탄 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물밑 지원을 받아 무장도 거의 국가 정규군 수준이죠. 무엇보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관련된 것만 아니면 그냥 자기네 영역에 틀어박혀서 내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비해 어그로도 잘 안 쏠립니다. 실제로 2021년 레바논에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는 헤즈볼라 단독으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얻어오기도 해서 사실상 레바논 군대뿐 아니라 행정, 외교도 헤즈볼라가 더 잘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나 중동은 역시 이웃 나라들이 문제입니다. 시리아 내전과 IS의 중동 등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며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내실에 집중하려는 헤즈볼라의 전략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2016년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면서 그동안 호의적인 관계였던 아랍 연맹으로부터 테러 조직으로 지정당하는 등 다시금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지요. 무엇보다 또 요즘에는 주적인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했죠. 이 때문에 헤즈볼라의 거취가 한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에 이어 여기까지 발걸치기에는 역시나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다행히 헤즈볼라도 본격적인 개입 없이 넘어가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모쪼록 이쪽 동네도 좀 잠잠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